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1910년대 독립운동들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다양한 독립운동 기지들이 많이 건설되는 모습을 봤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었죠. 그런 것들 봤었고, 그다음에 1910년대 어떤 무단 통치, 그 강압적인 통치를 한 10년 가까이 한 9년 정도 견뎌보고,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폭발하는 모습도 봤었죠. 그 폭발하는 모습이 3.1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1운동이,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는 전국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 회의, 뭐 거기서 얘기되는 민족자결주의 이런 것들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전개 과정들 봤었는데 사실은 3.1운동은 뭐 어떤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이나 직접적인 전개 과정 이런 것들도 뭐 물론 살펴봐야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일단 전국성이라는 특징을 기억하는 거. 그다음에 3.1운동이 끼친 영향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끼친 영향이 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일단은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기존의 10년대 무단 통치에서 1919년에 3.1운동을 거치면서 1920년대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독립운동의 방식이 바뀌죠. 그저 오로지 열정과 마음만 가지고 깃발 하나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어떤 독립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진행되고 있는 모든 독립운동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은 또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한다면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건 우리만의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는 거고 새로운 정부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독립을 이룬 상태가 아니지만 미래에 언젠가 세울 새로운 우리만의 국가, 독립을 한 국가, 그 국가의 정부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독립운동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할 거라면 그 조직은 독립운동 전체를 이끄는 조직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했을 때 그 독립한 그렇게 만드는 새로운 국가의 정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임시정부다. 그래서 3.1운동의 가장 큰 영향 두 가지 하면 첫 번째로는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간 거.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게 된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이제 그 지금 사진 제목에는요. 이거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읽어 나가는 건데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 드릴게요. 어, 대한민국 제 34회 의정원 의원 일동 기념 촬영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에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3.1 운동이 임시정부를 조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요. 그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국외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사실은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3.1운동이 어쨌든 독립이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독립운동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그래서 정부 형태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운동가들을 이끌 수 있는 정부 체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해주 지역에 하나, 상하이 지역에 하나, 국내 지역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대충 지도를 그려서 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한성 정부는 뭐 여기 어디 있겠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연해주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에 중국 상하이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연해주엔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에는 한성정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한 나라의 정부가 여러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정부가 생긴다면 거기서 조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하나의 정부가 통솔을 해야 조직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를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이거죠. 저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걸 하나의 정부로 삼고 그걸로 통일해서 조직화해야 되는데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국내의 한성정부 이 세 개 중에 어디로 통합해야 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정통성만 따지면 아무래도 국내 한성 정부가 어쨌든 국내에 있으니까 정통성은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반대로 현실적인 운영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것도 국내 한성 정부겠죠. 그래서 일단 국내 한성 정부는 정통성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탈락이죠.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남은 거예요. 연해주와 상하이가 남은 건데 이 연해주와 상하이는 각각 연해주에 정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상하이에 정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각각 사실은 독립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일단 연해주는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만주가 있죠. 만주는 우리한테는 어떤 지역이에요? 무장투쟁 방식의 의병 방식의 당장 싸우는 방식의 독립운동의 중심지죠. 그래서 사실은 연해주의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당장 싸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연해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상하이는 중국에 있는 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하이라는 도시 이름은 우리 수업 시간에 안 배워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의 도시를 다 알진 않잖아요. 그만큼 저 도시가 유명하고 큰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 상하이의 저기 상해죠, 상해. 상해 해자가 바다 해자예요. 즉 상해는 무역 도시예요. 무역 도시, 항구 도시고. 그렇다는 건 저 도시에 굉장히 이 상해에서 거래 활동,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많이 드나드는 곳에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자신들의 독립운동 방식이 당장 싸우자보다는 이 상해라는 지역에 자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외국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체로 독립운동의 방식을 외교론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결국은 통합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정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개를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고 결국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 이제 논쟁을 해요. 당연히 이제 국내의 한성 정부는 빠지고 연해주에 둘 것이냐, 상하이에 둘 것이냐 이걸로 경쟁을 하는데 사실은 어디에 둘 것인가가 앞으로 임시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연해주에 둔다면 무장투쟁 중심으로 갈 거고 만약에 상하이에 둔다면 외교론 중심으로 가겠죠. 그런 어떤 갈등 내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통성은 당연히 국내에 있었던 한성 정부에서 가져오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최종적으로 임시정부는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 연해주인가 상하이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방식도 바뀐다 그랬죠. 연해주에 설치할 거면 당장 싸우는 무장투쟁, 상하이에 설치할 거면 외교론 이렇게 바뀌는 건데 결국은 상하이로 결정이 됩니다. 상하이로 결정이 되고요. 명칭은 상하이에서 쓰던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대한민국이잖아. 이거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직전에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명칭은 뭐였어요? 조선 이후에 고종이 세웠다? 조선 이름을 고종이 바꿨던? 기억나세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왜 기억나시죠? 왜 고종이 아관파천에서 돌아오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우리나라의 이름이었는데 여기서는 대한제국 임시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대한제국은 망했다라는 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망한 대한제국을 되살리는 게 복구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독립운동의 목적이 이미 무너진 대한제국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면 뭐겠어요? 그렇지.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국가를 세울 거고 이렇게 세우는 새로운 국가는 기존에 있었던 황제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가 아닐 거라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망해버린 기존의 대한제국의 주인이 주권자가 황제였다면 그 나라는 이미 망했고 우리의 목적은 망한 나라인 대한제국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세울 대한민국의 주인은 그 나라의 백성, 국민이 될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황제가 주인인 나라인 제국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 나라인 민국이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다음에 위치는 상하이가 지금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 이 연해주와 논쟁 끝에 결국은 여기로 결정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단은
위치가 상하이로 결정됐다는 건 역시 무장투쟁론과 외교론 사이의 어떤 경쟁에서 일단은 일단은 외교론이 이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황제는 이제 없고 국민이죠, 국민. 그리고 왕이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화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공화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민주주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 운영 원칙인 삼권 분립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임시의정원, 법원, 국무원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삼권 분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가 중요해요. 임시 대통령이 이승만이래요. 이승만은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살았던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땄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닥터리예요. 닥터리. 별명이라기보다는 실제 칭호죠.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맡았다라는 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미국에서 활동 많이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임시정부의 어떤 독립운동 방법은 외교론으로 갈 거다라는 걸 사실은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정했다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대통령 바로 아래가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는 또 이동휘가 돼요. 근데 이 이동휘 이 사람은요. 사실은 평생을 거의 평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만주, 연해주 이 지역에서 지내면서 특히나 이제 이 지역의 무장투쟁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열심히 이끌었던 사람이 이동희거든요. 그러면 이승만이 외교론자라면 사실은 이동희는 무장투쟁론자인 거예요. 무장투쟁론자야. 근데 이런 인사 구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대통령을 외교론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세웠어. 그리고 바로 아래 국무총리에 외교론이 아니라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이동휘를 앉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일단은 외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외교론이 이긴 걸로 봐서 외교론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앉힌 거지만 사실은 그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임시정부 내에 이런 무장투쟁의 방식의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1대 49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력 차이가 큰 게 아니고 외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외교론이 선택이 됐던 것뿐이고 여전히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외교론과 무장투쟁론 이들의 주장이 임시정부 내에서 계속 앞으로도 갈등을 빚을 거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대목이죠. 왼쪽에 이분이 임시 대통령인 이승만 선생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분이 국무총리를 맡으신 무장투쟁 계열의 이동휘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임시정부의 운영 원리를 볼 텐데, 일단 비밀 연락 체계로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게 있어요. 연통제, 교통국은 뭐 사실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연락 체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애국공채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독립공채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독립공채를 발현하기도 하고요. 독립공채 혹은 애국공채를 발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독립공채예요. 이게 봐봐. 지금 보시면 영어로 뭐라고 쫙 써 있고 왼쪽 구석에 100달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이제 저 종이가 있으면 빚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 종이를 만들어요. 잔뜩 만들어서 재산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종이를 건네주면서 봐라 여기 100달러라고 써 있지 않냐.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직접 목숨 바쳐 싸워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채권 증서를 받으시고 돈을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100달러가 의미하는 건 이 종이 한 장을 받으시면 100달러를 빌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 독립하고 경제가 안정화됐을 때 그때 지금 빌려주신 건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독립공채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 종이를 주면서 이 종이에 써져 있는 대로 요만큼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독립했을 때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요걸 분명히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독립공채를 돈 주고 사서 이제 이 독립공채에 해당하는 비용을 임시정부에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임시정부한테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는 거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사실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도 직접 나가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해야 오를 것 같은데 거기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이제 대신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독립공채는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정권 때만 상환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상환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독립공채를 사가서 임시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임시정부를 지원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광복한 이후에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좀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독립신문을 발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신문은 우리가 앞서서 식민지배 되기 전에 배웠던 서재필 선생의 독립신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요건 이제 왜 펴내냐면 지금 임시정부가 기본적으로 나라 바깥에 상해에 있잖아요. 한반도 바깥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나와서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독립신문을 그래서 독립신문의 주된 내용은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어디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소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임시정부가 발행했었던 독립신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기억나시죠? 파리강화에서 윌슨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민족자결주의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다면 우리도 독립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이라는 선생님을 파견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1차 세계대전에서 파리강화회에서 얘기하는 민족자결주의가 옳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독립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안 되죠. 왜?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니까 이런 민족자결주의 적용을 안 받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외교를 주 활동 전략으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라고 하는데 구미가 뭐냐면 미는 미국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구는 구라파라고 해서 유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과 미국 지역을 상대로 다양한 외교 활동을 벌이고 그다음에 그들로부터 가능하다면 지원도 이끌어내는 그런 외교적 방법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금 구미위원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무부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임시정부가 갖는 큰 한계점 중에 하나가 임시정부는 외교론을 채택했죠.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선택한 사람들이랑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만주 연해주의 지역에 있는 무장투쟁들이 어떤 임시정부랑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 부대들과 좀 연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노력을 위해서 설치한 게 군무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당연히 위기를 거치죠. 뭐 일제 감시 탄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제가 감시 탄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의 연락 체계였었던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외교론을 채택했죠.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 안 도와준다는 게 문제예요. 별 관심들이 없어요. 열강들이 외면해. 왜냐면 우리 그 뭐야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차지해 나갈 때 맺었던 여러 조약들 중에서 어떤 내용의 조약이 있었어요? 우리랑 맺은 조약 말고 각국과의 밀약이라 그래서 미국이랑은 가스라테프트 밀약 맺고 영국이랑은 영일 동맹 맺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일본은 조선은 일본 거라는 어떤 국제적 합의를 받아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거의 도와주는 세력이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일본이 이미 조선은 일본 거라는 국제적 합의를 끌어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를 돕는 게 있다면 소련이에요. 소련. 소련은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어, 이 사회주의를 조금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코민테른이라는 걸 결성해서 이제 사회주의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나라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한테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거 말고는 거의 다른 나라들은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외교로는 수많은 열강들이 다 외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공한 운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외교론이 잘 안 풀리니까 이걸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장투쟁론자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잘 안 될 때마다 봐라,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외교로는 선택해봐야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기존에 선택했던 외교론이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결국은 이 둘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장투쟁론 대 외교론의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슬픈 회의예요. 왜냐면 답이 안 나오잖아. 무장투쟁론, 교통론, 교통론이 무장투쟁론, 외교론 둘 중에 뭐가 가능성이 높겠어요? 외교는 잘 안 됐죠. 잘 안 돼서 무장투쟁론들이 따지고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장투쟁론은 가능성이 있을까? 일본이랑 맞짱 떠서 이겨서 쫓아낸다?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면 외교로는 다른 나라들 열강들이 외면하니까 안 돼. 무장투쟁론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약해. 그럼 이 둘 중에 대안은 뭐예요? 없죠. 없으니까 이게 되게 서러운 회의인 거고,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 회의도 성과 없이 결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가 결렬되고 난 뒤에는 사실은 임시정부가 정말 뭐랄까 거의 껍데기밖에 안 남았다 싶을 정도로 쫙 추락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굉장히 약한 상태가 돼요. 거의 껍데기밖에 안 남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약해져 버린 임시정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갔던 인물이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가 지금은 이렇게 약해져 있지만 다시 한번 정비해서 강해져야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독립된 이후에 정부도 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끝까지 하고 이렇게 약해진 이렇게 껍데기밖에 안 남은 독립 이 임시정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갔던 게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가 결국은 이 국민대표회의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렬됐고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이 임시정부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갔던 게 김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